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서연은 자신이 담당하던 M&A 프로젝트의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천억 원이 오가는 숫자들이 정리되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현실은 단 몇 푼의 돈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서연은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재무 분석가였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복잡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그녀였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은 막대한 빚 앞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다. 매일같이 집으로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어머니의 깊어지는 주름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결국 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바로 결혼이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자와 결혼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이었다. 서연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자신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결심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이 가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무력감,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어머니가 주선한 맞선 자리에 나가기로 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 앉아있는 서연의 표정은 무감각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도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도 그녀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강태무. 서류상으로는 중견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값비싼 브랜드는 아니지만 잘 다려진 셔츠와 단정한 헤어스타일에서는 성실함이 엿보였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직업적인 습관처럼 상대를 분석하려 했지만 그는 어떤 정보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서로의 신상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없었다. 마치 거래를 앞둔 두 사업 파트너 같았다. 서연은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저는 사랑으로 결혼할 상황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답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목적이 같다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군요. 그의 대답은 예상 밖으로 담담했다. 그는 서연의 조건을 묻고는 그녀가 제시한 금액을 아무런 토론 없이 받아들였다. 마치 그에게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양가 상견례도 없이 오직 서연의 가족 몇 명만이 참석한 채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이 났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수많은 하객의 축복도 없었다. 서연은 흰색 원피스를, 태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증인 서명란에 사인을 하는 내내 서연은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거래처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지만 곁에서 묵묵히 서류를 처리하는 태무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평온하기만 했다. 그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침착하게 이끌었다. 그들의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였다. 태무가 혼자 살던 곳이라고 했다. 집은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미니멀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고급 가구나 예술 작품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기능에 충실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짐을 풀며 낯선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손님처럼 느껴졌다. 태무는 그녀에게 방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사생활은 존중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그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서연을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져 아이러니했다. 결혼 후 며칠이 흘렀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한 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대화는 필요할 때 외에는 거의 없었다. 태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으며 주말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의 생활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규칙적이고 단조로웠다. 서연은 가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궁금증을 느꼈다.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그는 정말로 이 결혼에 만족하는 걸까?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서재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태무가 영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영어는 완벽한 비즈니스 용어들로 가득했고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한 회사원이 다룰 법한 수준이 아니었다. 것이 경제지표, 해외 시장 동향,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조로운 톤과 달리 날카로운 카리스마와 권위가 넘쳤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통화를 엿들었다. 통화가 끝나고 태무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잠이 안 옵니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애써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목이 말라서요. 그녀는 주방으로 향하며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방금 그녀가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중견기업 회사원이라는 그의 직업은 거짓이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어차피 그와 그녀는 서로의 목적을 위해 맺어진 계약 관계일 뿐이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연은 태무를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아침 식탁에서 그가 무심코 집어드는 경제신문의 헤드라인, 퇴근 후 그가 켜놓는 해외 증시 채널, 그리고 가끔 그의 서재에서 들려오는 낮은 통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보였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그의 정체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면 이 계약 결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의 삶은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며 일상에 집중하려 했다. 그녀는 약속대로 매달 태무에게서 받은 돈을 가족에게 보냈다. 덕분에 집안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서연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남편이라는 이름의 낯선 동거인에 대한 의심을 억지로 지웠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가 평온한 수면 아래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바로 그녀의 눈앞까지 밀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맺은 계약의 상대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한서연은 강태무라는 남편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그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분명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그의 손목에는 수백만 원짜리 시계가 무심하게 채워져 있었고 서재에는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전문 경제 서적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민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날은 태무가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출근하던 아침이었다.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던 서연은 그가 서류 가방 옆에 작은 USB와 함께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빠뜨리고 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무심코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를 불러서 건네주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서류철 표지에 찍힌 선명한 로고와 붉은색 글씨였다. 유진그룹 기밀문서. 유진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에 드는 거대 기업.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단순한 동명이인이거나 그가 하청업체 직원이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애써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며칠 전 밤에 들었던 그의 통화 내용이 뇌리를 스쳤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해외 시장 동향. 그것은 유진그룹 같은 대기업에서나 다룰 법한 이야기들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다. 안에는 유진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극비 프로젝트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시장 분석, 재무 예측, 인수합병 전략까지. 그녀가 평소에 다루던 업무와 비슷했지만 그 규모와 깊이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훑어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 최종 결제란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총괄 책임자, 대표이사 강태무. 그녀의 손에서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무겁게 울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강태무, 유진그룹의 대표이사.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림자 CEO로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기만이었다. 그의 평범한 옷차림, 소박한 아파트, 규칙적인 생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CEO가 무엇 때문에 신분을 속이고 자신 같은 여자와 계약 결혼까지 해야 했을까? 서연은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 했다. 그날 밤 태무는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퇴근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불이 꺼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태무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자신을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는 서연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체념과 무관심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와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태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다 뭐죠?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그룹 대표이사 강태무 씨, 제 남편이 그런 대단한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평범한 제 인생을 가지고 노는 게 재미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무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속인 것은 맞지만 악의는 없었습니다. 악의가 없었다고요?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속여놓고 할 말인가요? 서연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태무는 고요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다. 유진그룹의 창업주인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후 그룹의 경영권은 젊은 그에게 넘어왔다. 하지만 배다른 형인 강민혁과 그의 어머니인 신여사는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온갖 음모를 꾸며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정략 결혼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줄 뿐이었다. 그들은 유력 가문의 딸과 그를 억지로 엮어 처가를 통해 그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정략과 음모로 가득 찬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선택한 거군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배경도 없고 돈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여자. 당신의 적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을 완벽한 방패막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태무는 부정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서연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능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는 그녀의 그런 점들을 높이 샀다고 말했다. 그는 돈에 영혼을 팔 여자는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외로움과 책임감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의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혼란스러움이 차올랐다. 그의 세계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쟁터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역시 이 거대한 현실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고독한 사람이었다. 태무는 이야기를 마치고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 결혼은 당신의 말대로 기만으로 시작됐습니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새로운 계약서와 펜을 내밀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당신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자료를 지급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 적힌 금액은 그녀가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였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녀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대로 도망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무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은 뭐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무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이 계약서를 찍고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더 이상 방패막이가 아닌 내 옆에서 함께 싸울 파트너로서. 물론 그 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들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 손을 잡는다면 나 역시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동시에 끔찍한 경고였다. 평온한 삶과 위험한 전쟁터. 서연은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선택 하나로 완전히 뒤바뀔 운명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서연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태무가 내민 위자료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행동을 본 태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실망감이었을까? 혹은 안도감이었을까? 서연은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반으로,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힘없이 흩어졌다.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그저 배경 없는 방패막이가 필요해서였다면 그 선택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당신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라 이 판을 함께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될 거니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장에 뛰어드는 전사의 결의에 가까웠다. 태무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진짜 미소였다. 그 주 주말, 태무는 서연을 데리고 본가로 향했다.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의 집은 성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다. 철저한 보안을 거쳐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서연은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전쟁터의 중심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거실에는 태무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유진그룹의 강 회장, 우아한 미소 뒤에 냉혹함을 감춘 태무의 계모신 여사, 그리고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탐욕스러운 야심을 숨기지 못하는 배다른 형 강민혁이었다. 내가 태무가 점 찍었다는 그 아이냐?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병색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신 여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어머, 듣던 대로 참 소박하게 생겼구나. 집안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 태무가 고생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녀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강민영 역시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거들었다. 동생이 드디어 철이 들었나 보네. 사랑이니 뭐니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걸 보니 형으로서 아주 기쁘다. 가족들의 대화는 칼날처럼 서연의 자존심을 베고 지나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에서 주눅들면 그걸로 끝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 분께서 걱정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태무 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내조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비굴하지는 않았다. 예상외의 당당한 태도에 신 여사와 강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강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식사 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서연의 집안, 학벌, 경력 등 모든 것을 끄집어내며 그녀를 평가하고 무시하려 했다. 서연은 그때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때로는 재치 있게, 때로는 정중하게 응수하며 자신을 방어했다. 태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본가에서 돌아온 며칠 후 신 여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갈라 행사에 참석하라는 통보였다. 새 식구가 되었으니 이제 사교계에도 얼굴을 비추어야지.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니 예쁘게 하고 오너라.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태무 역시 경고했다. 어머니가 당신을 공식적으로 망신 주려는 속셈입니다. 굳이 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갈 거예요.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부딪혀야죠.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 행사 당일, 태무의 비서인 최 실장이 그녀를 도왔다. 그는 서연에게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들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화려한 건 저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남색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화려함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품을 보이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최 실장에게 행사의 목적과 주요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다. 재무 분석가로서의 그녀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밤새 자료를 분석하며 모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그녀가 치러야 할 전쟁이었다. 갈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모두 모인 듯 화려했다. 서연이 태무에 팔짱을 끼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신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그녀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우리 세아가 서연이라고 해요. 아직 이런 자리는 어색하지? 그녀의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들 서연에게 무례한 질문들을 던졌다. 예술품에 대한 조예, 와인의 빈티지, 오페라에 대한 감상 등. 서연이 대답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던지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 여사가 준비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한 기자가 갑자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서연에게 마이크를 들이댔다. 한서연 씨, 최근 강태무 대표와의 결혼이 사실상 돈으로 이뤄진 계약 결혼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유진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연 회장 안에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신 여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저 천박한 애는 울면서 도망치거나 혹은 어설픈 변명으로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차분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다.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장내가 술렁였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진실성을 잃지 않는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유진그룹 역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저력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제 남편과 유진그룹이 가진 그 강인한 철학을 존경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위기와 극복의 서사로 승화시켜 유진그룹의 가치와 연결시켰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지성과 기품에 감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신 여사와 강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잠시 후 태무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허리를 감싸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했어. 그 한마디에
서연은 그동안 억눌렀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나긴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자선갈라 행사가 끝난 후 한서연과 강태무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더 이상 그들은 서류상의 부부나 낯선 동거인이 아니었다.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 함께 선 동지애와 비슷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태무는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봐야 할 대상이 아닌 존중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일상적인 안부를 넘어 자연스럽게 사회 현안이나 경제 이슈로 이어졌다. 그는 종종 중요한 비즈니스적 판단을 앞두고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에 감탄하는 그의 표정을 보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었다. 서연 역시 그런 변화가 싫지 않았다.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기만 했던 남편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외로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도 연민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무렵 태무는 유진그룹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바로 미국의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인 엘리시움을 인수하는 계획이었다. 엘리시움은 혁신적인 항암 신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인수할 경우 유진그룹은 단숨에 미래 바이오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태무가 CEO로서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결정적인 한 수였다. 반대로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와 강민혁과 신여사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었다. 태무는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관련 서류와 씨름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한편 갈라 행사에서 서연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은 강민혁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저 근본 없는 여자를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강태무를 무너뜨리면 그만이었다. 그의 타겟은 자연스럽게 엘리시움 인수 프로젝트로 향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재무실사를 총괄하고 있는 박 이사를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 이사는 오랫동안 회사 자금을 이용해 해외 원정 도박을 해온 사실이 민혁의 귀에 들어간 상태였다. 민혁은 박 이사의 약점을 손에 쥐고 그를 회유하고 협박했다. 박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만 잘 도와주시면 이 서류는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보상이 따를 거고요. 결국 박 이사는 민혁의 검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음모는 치밀하고 교활했다. 박 이사는 엘리시움의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린 허위 실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미래 가치를 극단적으로 낙관하고 잠재적 리스크는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이대로 인수가 진행된다면 유진그룹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될 터였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인수 협상 정보를 경쟁사에 몰래 흘려 인수 비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이중 함정까지 파놓았다.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하나, 프로젝트를 처참하게 실패시켜 강태무를 무능한 CEO로 낙인 찍고 이사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태무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무가 며칠째 밤샘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 서연은 따뜻한 차를 들고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엘리시움 관련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태무는 지친 기색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다. 잠깐이라도 좀 쉬면서 하세요. 서연의 말에 태무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책상 한편에 널브러진 자료들을 정리해주다가 우연히 재무실사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것은
엘리시움의 향후 5년간의 예상 현금 흐름을 예측한 표였다. 직업적인 본능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보고서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신약 개발의 3상 임상 성공 확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한 점, 경쟁 약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 할인율 DCFR을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적용하여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뻥튀기한 정황이 보였다. 이것은 신입 분석가나 할 법한 실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되어 웬만한 전문가의 눈에는 그저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일 법한 고도의 속임수였다. 그녀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였다.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태무에게 말해야 할까? 이것은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업무였고 자신이 함부로 개입할 일이 아니었다. 괜한 의심으로 그의 일에 혼란을 주거나 유능한 임원을 불필요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태무와 유진그룹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양심과 그에 대한 걱정이 갈등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 서연은 보고서를 들고 태무에게 다가갔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이 보고서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분석가의 입장에서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엘리시움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가치평가는 시장의 일반적인 기대를 너무 초과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할인율 수치는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건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녀는 박 이사를 비난하는 대신 데이터 자체에 대한 순수한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처음에 태무는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박 이사는 그의 아버지가 신임하던 베테랑 임원이었다. 서연 씨가 너무 신중하게 보는 것 같군요. 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박 이사님이 알아서 잘 처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유사 바이오 기업들의 인수 사례 데이터와 시장 보고서들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녀의 막힘없는 설명과 날카로운 지적에 태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경고였다. 태무는 서연의 설명이 끝나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너무나 순조로웠던 인수 협상 과정, 유독 프로젝트의 성공을 부추기던 몇몇 임원들의 얼굴, 그리고 강민혁의 최근 동향까지. 서연의 경고는 그 모든 퍼즐을 하나로 꿰는 결정적인 실마리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보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어둠 속에 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 덕분에 그는 거대한 함정이 터지기 직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강태무는 한서연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러나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박 이사는 그룹의 원로였고 명확한 증거 없이 그를 조사하는 것은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적에게 방역의 기회만 줄 뿐이었다. 태무가 고뇌에 빠져 있는 동안 서연은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남편의 등 뒤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무기, 즉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박 이사 본인이었다. 그녀는 공개된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재산 변동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심지어 그가 이사로 있는 작은 재단의 활동 내역까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퍼즐처럼 맞춰나가던 그녀의 눈에 마침내 하나의 의심스러운 지점이 포착되었다. 바로 몇 년 전 설립된 퍼시픽 블루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서연은 자신의 초기 발견을 정리해 태무에게 보여주었다. 박 이사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유진그룹의 경쟁사와 미묘하게 얽혀 있다는 정황이었다. 그녀의 분석은 아직 추측에 불과했지만 그 논리적인 전개는 태무를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태무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신복인 최 실장을 서연에게 붙여주었다. 최 실장이 도울 겁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근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보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조해 줄 겁니다. 최 실장은 처음에는 CEO의 아내가 이런 위험한 일에 나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가적인 면모를 직접 본 후 그는 그녀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서연을 사모님이 아닌 분석가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최 실장의 도움으로 서연의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녀는 박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경쟁사 임원들의 동선을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 이사와 경쟁사 사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홍콩의 한 고급 호텔에서 만난 기록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퍼시픽 블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경쟁사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치평가 조작이 아니었다.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고 뇌물을 수수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기업 스파이 활동이었다. 그 배후에는 강민혁이 도사리고 있었다. 증거를 손에 쥔 서연은 태무에게 달려갔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당장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와 강민혁의 죄를. 하지만 태무는 그녀를 제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끝나거나 오히려 정치적인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곧 태무의 의도를 깨달았다. 단순히 적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함정을 역이용하는 건 어때요? 서연은 밤새 구상한 대담한 방역 계획을 태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기꺼이 빠진 척하면서 판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통쾌한 역전극이었다. 며칠 후 엘리시움 인수 안건을 최종 승인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민혁과 박 이사는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무는 초조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이사는 자신만만하게 허위로 가득 찬 최종 보고를 마쳤고 강민혁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 대표님의 과감한 추진력을 지지합니다. 라며 위선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마침내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의장님. 태무가 낮은 목소리로 회의를 중단시켰다. 투표에 앞서 이번 인수합병의 핵심 리스크 분석에 대한 보충 자료를 검토해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혁이 비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뭘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이미 모든 검토는 끝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좌중이 술렁였다. 대표이사의 아내가, 그것도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이사회 자리에 나타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강민혁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서연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사들 앞에 섰다. 태무가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지금부터 한서연 분석가가 이번 M&A에 숨겨진 재무 리스크와 법적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모두를 경악하게 할 진실들이었다. 그녀는 박 이사가 조작한 데이터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퍼시픽 블루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폭로했다. 경쟁사로부터 흘러들어온 검은 돈의 흐름, 박 이사와 경쟁사 사장의 비밀 회동 증거 사진, 그리고 강민혁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통화 녹취록까지. 그녀의 발표는 한편의 완벽한 범죄 수사 보고서였다. 이사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 이사는 자리에서 쓰러질 듯 휘청거렸고 강민혁은 거짓말,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사실을 이용해 적들의 계획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박 이사가 경쟁사에 흘린 정보가 사실은 유진그룹이 의도적으로 흘린 역정보였음을 밝혔다. 경쟁사가 잘못된 정보에 속아 허둥대는 사이 태무는 비밀리에 엘리시움 측과 물밑 협상을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유진그룹은 박 이사가 보고했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엘리시움의 인수를 최종 합의했다는 사실이 화면에 떠올랐다. 회의실은 경탄과 환호로 가득 찼다. 위기는 눈부신 승리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단순히 음모를 밝혀낸 것을 넘어 회사를 위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준 1등 공신이 되었다. 모든 사태를 묵묵히 지켜보던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박수를 쳤다. 그의 눈은 태무를 향한 대견함과 서연을 향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박 이사를 끌고 나갔고 강민혁은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의 중심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과 능력만으로 거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주인공으로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이사회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그룹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박 이사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강민혁은 배임죄의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영 판단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사실상의 경영 추방이었다. 강 회장의 단호한 결정은 강태무의 입지를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모든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서연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새 며느리나 강태무 대표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숨은 영웅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경애와 궁금증의 대상이 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과 태무 사이에는 편안하면서도 낯선 침묵이 흘렀다. 태무는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다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앞으로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웠다. 공식적인 직함이나 보수는 당장 약속하기 어렵지만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적인 고문으로서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계약의 연장이 아니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저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각자의 방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서재에 함께 앉았다. 그들은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함께 검토하고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밤늦도록 토론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강민혁과 신 여사가 그룹 내에 심어놓은 잔존 세력을 정리하고 태무 중심의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다. 태무가 전면에 나서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결정을 내린다면 서연은 그림자 속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각 계열사의 재무제표와 실적 보고서 속에서 이상 징후를 기가 막히게 찾아냈다. 실적이 부진한 부서의 뒤에 숨겨진 비효율적인 투자, 특정 임원에게 집중된 의심스러운 비용 처리 내역 등 그녀가 던져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무는 한 사람씩 조용하고 신속하게 부패한 임원들을 정리해 나갔다. 그들의 호흡은 완벽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최고의 파트너처럼 서로의 생각과 움직임을 미리 읽고 움직였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관계에는 일적인 긴장감 외에 다른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서류 더미 위에서 깜빡 잠이 든 서연은 어깨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눈을 떴다. 태무가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에 냉철한 그의 눈빛은 어디 가고 그 자리에는 깊은 다정함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급히 몸을 일으켰다. 아, 미안해요. 너무 피곤했나 봐요. 태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제멋대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순간들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한 번은 가장 신임했던 임원에게서마저 배신의 낌새를 발견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 태무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 가끔은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와 외로움이 묻어났다. 서연은 어떤 위로의 말 대신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가 있잖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에요. 진심이 담긴 그녀의 한마디에 태무는 고개를 들어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 얽힌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위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사리 선을 넘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이 떨림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이 극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각일까? 그녀는 돈 때문에 시작한 이 관계에서 마음까지 줘버리는 것이 두려웠다. 다시 한번 상처받고 버려질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게 되찾은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잃게 될까봐 겁이 났다. 태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을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아왔다. 진심을 보이는 순간 그것이 곧 약점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파트너였기에 섣부른 감정으로 이 완벽한 균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그녀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다. 감정의 파도는 서로를 향해 밀려왔지만 이성의 방파제는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 하나의 부패 세력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고 난 후였다. 그들은 조촐하게 와인을 마시며 자축했다. 알코올 덕분인지 서재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태무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요. 우리는 이제 파트너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의 달빛이 서연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태무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뺨을 감싸려는 순간이었다. 때마침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정적을 깨는 벨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다. 태무는 급히 손을 거두었고 서연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전화는 최 실장이 건 긴급 보고였다. 강민혁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다시 냉랭한 전쟁터로 돌아왔다. 방금 전까지 감돌던 미묘하고 따뜻한 기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대표이사와 그의 조언자라는 역할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오려 했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 더욱 깊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도 견고해졌지만 정작 그들 자신들의 마음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경영 일선에서 쫓겨나 굴욕감에 몸서리치던 강민혁과 신여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강태무의 경영 능력을 공격하는 것은 한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제 공격의 방향을 바꿔야 했다. 강태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한서연. 그녀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가장 아픈 상처인 아버지의 과거 사업 실패를 다시 들춰내기로 했다. 음모는 어둠 속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민혁은 거액의 돈을 뿌려 서연 아버지의 옛 사업 파트너들을 매수했다. 그들은 과거의 투자 실패가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라 서연 아버지의 의도적인 횡령과 사기 때문이었다고 거짓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물어뜯었다. 유진그룹 안주인 알고 보니 사기꾼의 딸.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재벌가와 같은 악의적인 기사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악질 사채업자들을 고용해 서연의 친정을 다시 위협하기 시작했다. 집 앞은 밤낮으로 고성과 욕설이 그치지 않았고 현관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끔찍한 협박 문구가 쓰여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을 향한 공격과 동시에 유진그룹을 향한 거대한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여사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진물산의 노조위원장을 비밀리에 만나 태무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대규모 해고가 임박했다는 헛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불안감에 휩싸인 노조는 결국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유진그룹의 핵심 물류망이 마비되면서 그룹 전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태무의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 모든 혼란을 틈타 강민혁과 신 여사는 이사들을 선동하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강태무 대표이사 불신임한 가결이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곧바로 친정으로 달려갔다. 평화롭던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현관문은 끔찍한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만 아니었다면 그녀의 가족은 이 지옥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때 마치 모든 것을 계산했다는 듯이 신 여사가 우아한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위로를 가장한 도끼 서린 목소리로 서연에게 속삭였다. 아가,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정말 안 됐구나. 신 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네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건 너도 잘 알잖니. 네가 태무 곁에 있는 한 이런 일은 끝나지 않을 거야. 아니, 더 끔찍해지겠지. 그녀는 서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태무와 조용히 이혼하고 떠나렴. 네가 사라지기만 하면 내가 네 아버지 문제도 이 빚 문제도 전부 깨끗하게 해결해 주마.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야. 그것은 달콤한 구원이자 잔인한 협박이었다. 남편의 미래와 가족의 안위. 서연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태무 역시 사방에서 몰아치는 위기 앞에 서 있었다. 유진물산의 파업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그룹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었고 이사회는 불신임만을 무기로 그를 압박해왔다. 거기에 더해 서연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즉시 최고의 변호인단과 경호팀을 꾸려 서연의 친정으로 보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 당신은 이 일에서 빠져 있어. 그의 말은 서연을 보호하려는 진심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들렸다. 둘 사이에는 처음으로 차가운 벽이 세워지는 듯했다.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언론은 연일 태무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강민혁과 신 여사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강태무를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이자 그의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한서연을 스스로 떠나게 만들 완벽한 이중 함정이었다. 태무는 수십 개의 전화를 받고 긴급 회의를 주재하며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위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창백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회사를 잃는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서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마침내 불신임만을 결정할 주주총회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잡혔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서연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한쪽에서는 망가진 가족들이 그녀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벼랑 끝에 선 태무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신 여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내가 사라져야 모든 게 해결된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함께 파멸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곁에 남아야 하는 걸까?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 가장 혹독한 시련과 마주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깊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다. 어느 쪽으로 달려가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사방에서는 그녀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태무를 피했다.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를 보면 자신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뒤엉켜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몰래 부모님을 찾아갔다. 변호사와 경호원들 덕분에 물리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아버지는 쇠약해져 있었고 어머니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신 여사의 제안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사라지면 돼. 나 하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편해질 수 있어.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떠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때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태무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싸다만 작은 가방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가 감당하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대로 어려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깊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서연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무였다.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당신 가족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아니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요. 만약 떠나는 것이 당신을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오로지 그녀의 안위와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만약 당신이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이걸 사용해요. 만약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이건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 가족을 도울 겁니다. 그가 건넨 것은 그의 법무팀이 밤새 정리한 아버지의 누명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와 분석 보고서였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태무는 그녀를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파트너로 이 전쟁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 믿고 있었다. 그를 떠나는 것은 그의 믿음을 저버리는 가장 비겁한 배신이었다. 신 여사의 함정은 바로 이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끊어내고 그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도망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나도 저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태무를 공격할 것이고 그녀의 가족 역시 언제든 다시 그들의 인질이 될 수 있었다. 이 지옥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기는 것뿐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그가 내민 서류철을 열었다. 아버지에게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옛 동업자였던 김 사장님이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 사장님의 부도 직전 회사는 최근 정체불명의 투자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았네요. 강민혁 상무가 이전에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 흐름이 일치해요. 그녀는 완전히 평소의 냉철한 분석가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무를 보았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전선이 있어요. 회사, 그리고 우리 가족, 둘 다 놓칠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을 본 태무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안도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경외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들은 밤새 방역 계획을 세웠다. 태무는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 주주총회를 대비하는 역할을, 서연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신여사와 강민혁의 비리를 파헤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혼자서 김 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초췌한 모습의 김 사장은 그녀를 보고 당황하며 피하려 했다. 서연은 그를 막아서지 않고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가 강민혁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었다. 사장님을 협박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사장님은 그저 이용당하고 계신 거예요. 강민혁 상무에게 사장님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 말에 불과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세요. 저희 법무팀에서 사장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셨잖아요. 그녀는 협박 대신 그의 양심에 호소하고 현실적인 탈출구를 제시했다. 김 사장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한편 태무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파업 중인 유진물산 본사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성난 노조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확성기를 들었다. 여러분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조위원장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모든 직원들 앞에서 직접 소통하기를 택했다. 그는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대규모 해고 소문은 명백한 거짓이며 누군가 회사와 직원을 이간질하기 위해 퍼뜨린 악성 루머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진정성 있는 비전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 개혁안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처음에는 적대적이던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노조 지도부는 고립되기 시작했다. 서연과 태무는 각자의 전선에서 방역의 서막을 올렸다. 더 이상 적들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직접 판을 짜고 적들을 그들의 무대 위로 끌어올릴 차례였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가장 강한 연대와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최후의 결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유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세기의 경영권 분쟁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장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혁과 신여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시 후 강당의 문이 열리고 강태무와 한서연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흔들림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두 명의 전사 같았다. 주주총회의 시작과 함께 강민혁이 먼저 단상 위로 올랐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 친동생인 강태무 대표의 불신임안을 제 손으로 직접 상정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기력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며 태무의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가 조작한 유진물산 파업 사태로 인한 막대한 손실, 무리수였던 엘리시움 인수 추진, 그리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처가 스캔들까지. 그는 교묘하게 편집된 자료와 거짓 데이터들을 제시하며 태무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리더로 몰아갔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 분위기는 급격히 태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강태무가 단상에 섰다. 그는 강민혁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팩트만을 제시했다. 유진물산 파업은 일부 세력의 선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오늘 아침부로 대다수의 직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은 현재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는 이어서 엘리시움 인수가 실제로는 얼마나 성공적인 조건으로 타결되었는지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했다.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강민혁이 제시한 자료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태무의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서연 아버지의 옛 동업자 김 사장이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나와 모든 주주들과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저는 강민혁 상무의 사주를 받고 한평생 친구였던 한 사장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는 강민혁으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 내역과 협박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뒤이어 현장 복귀를 결정한 유진물산의 노조원 대표단이 우리는 강태무 대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입장했다. 강민혁이 쌓아올린 모든 명분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이 모든 판을 설계한 한서연이 단상 위로 올랐다. 강민혁과 신 여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떨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 하나의 도표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였음을 증명하는 관계도였다. 엘리시움 인수 방해 공작, 박 이사의 배임, 아버지의 누명, 유진물산 파업 사태까지. 모든 화살표는 단 두 사람, 강민혁과 신 여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명료한 목소리로 그들의 범죄 행각을 하나하나 명백한 증거와 함께 폭로했다. 그녀의 발표는 그 어떤 검사의 논고보다도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장내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스크린에 낡은 교통사고 기록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10수년 전 강태무 대표의 친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 사건 기록이었다. 저희는 강민혁 상무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아주 오래되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다음 화면을 넘기자 당시 뺑소니범으로 구속되었던 운전자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나타났다. 송금자는 바로 신 여사가 관리하던 유령재단이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침내 당시 운전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강당 전체에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신 여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본부인을 없애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사고처럼 위장하라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신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그들의 탐욕은 이미 오래전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추악한 범죄였던 것이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바로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쳐 강민혁과 신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아수라장이 된 강당 한가운데 태무와 서연은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말들이 눈빛 속에서 오고 갔다.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던 순간들,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듬어주던 순간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이상 어두운 음모의 그림자가 없었다. 진실의 빛 아래 두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유진그룹 일가의 추악한 민낯과 한서연이라는 혜성 같은 인물의 등장은 연일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민혁과 신 여사는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은 물론 살인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완벽하고 처참했다. 그들이 그룹 내에 심어두었던 부패한 세력들 역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유진그룹을 오랫동안 병들게 했던 거대한 암덩어리가 마침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진그룹에 쏟아지고 있었지만 정작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한서연의 아버지는 모든 혐의를 벗고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부실 수사에 대해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모든 누명을 벗은 그날, 태무는 서연과 함께 그녀의 친정을 찾았다. 예전에 어색하고 불편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태무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고,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네, 강서방이라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건넸다. 그들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딸을 팔아넘긴 부모도 어쩔 수 없이 그 거래에 응한 사위도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비로소 서로를 받아들인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비로소 끝났음을 실감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태무와 서연을 조용히 자신의 거처로 불렀다.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병색이 완연한 늙은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앞에 두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어리석음이 너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그는 태무에게 아내와 아들의 죄를 미처 살피지 못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서연에게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의 눈에는 통안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유진그룹 창업주 시절부터 사용해온 그의 손때가 묻은 만년필이었다. 강 회장은 그 만년필을 태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부터 유진은 온전히 내 것이다.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게다. 부디 나처럼 어리석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그룹을 이끌어다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 공식적인 후계 계승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우리 가문의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유진을 구한 은인이다. 고맙다, 내 딸아. 그 한마디에 서연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로소 이 거대한 성의 일원으로 온전한 자신으로서 인정받은 것이었다. 강 회장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태무는 유진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 내에 만연했던 연고주의와 파벌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든 평가는 오직 실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강민혁의 라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억압받았던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주요 보직으로 발탁되었다. 태무의 충신인 최 실장은 그룹의 핵심인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서연의 제안에 따라 그룹 내에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시는 총수 일가의 비리가 경영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태무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개혁은 시장에 즉각적인 신뢰를 주었다. 총수 일가의 스캔들로 폭락했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투자자들은 부패를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난 유진그룹의 미래에 열광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직원들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강민혁과 신여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언론은 그들이 저지른 죄목들을 열거하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죄값을 법의 심판대 위에서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다. 그들의 소식을 접한 태무와 서연의 표정은 담담했다. 복수의 기쁨보다는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회사도, 가족도,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과 신여사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졌고, 강태무의 리더십 아래 유진그룹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아파트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음모와 싸울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들은 주말 오후에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나란히 서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침묵은 편안했고 스치듯 나누는 눈빛에는 따스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단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차가운 계약서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계약서를 내려다보다가 그것을 들고 거실에 있는 태무에게로 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관계의 시작점이었던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진 종이였다. 태무는 계약서를 보고 잠시 말이 없었다. 계약의 조건은 모두 완수되었다. 서연의 가족은 안정을 되찾았고 태무는 회사를 지켜냈다. 이제 이 계약을 파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의무는 끝났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도 끝난 것일까? 태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모든 감정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솔직하고 담백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나는 한서연이라는 여자, 바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당신 없는 유진그룹도, 당신 없는 내 인생도 이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던 감정의 실체였다. 네,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재벌 총수라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지켜줘서도 아니에요. 세상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때 유일하게 나를 믿어준 사람이 당신이었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태무 씨. 태무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단지 감정의 확인에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태무는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한서연을 유진그룹의 미래전략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 몇몇 원로 이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과 성과는 그 어떤 반대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CEO의 아내라는 그림자 뒤에 머물지 않았다. 유진그룹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증명했다. 그녀는 남편의 옆자리가 아닌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해 가을, 그들은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다. 수많은 언론과 하객들이 몰리는 화려한 예식이 아니었다. 서연의 부모님과 건강을 되찾은 강 회장, 그리고 최 실장 내외만이 참석한 채
서울 근교의 작은 수목원에서 조촐하고 따뜻한 언약식을 가졌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연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딱딱한 턱시도 대신 편안한 정장을 입은 태무의 얼굴에는 더없이 부드러운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과 신뢰를 맹세했다. 그것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결혼이 아닌 온전히 두 사람을 위한 진짜 결혼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로 변했다.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며 웃음 짓는 평범한 시간들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웠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방을 쓰지 않았다. 하나의 침실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고 아침 햇살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을 떴다. 결혼이라는 압박에 못 이겨 선택했던 절망적인 시작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기적 같은 선물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사랑과 행복을 찾아낸 것이었다.